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전 매력. 2. 중국 해군의 마음속의 강박관념. 출입 9개국 인정채권부의 집계 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의 불법 체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 왔는데요. 그들은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온갖 XXX를 저질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1에서 2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무부 출입 9개국 인정채권부의 9월 말 집계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새 무려 4,000여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벌어가기 위해 불법 체류도 마다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온갖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담한 수법까지 이용해 XXX를 저지르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최근 해당 중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제주시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현금 20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특히나 피해 여성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공무원을 사칭해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임이 밝혀지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이들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납장에서 현금 225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피해 여성에게 XXX를 가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압박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던 그녀는 겨우 용기를 냈고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인 그해 10월 3일 탐문과 잠복 수사 끝에 한바탕 추격전을 펼치며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어서 A씨가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며 A씨의 형량은 징역 12년, B씨의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온 것은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난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다가 올해 4월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출입 9개국 인청으로 인계된 그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의 귀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는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팔 부위를 깨물고 교도소 내부 화장실 변기 바닥과 CCTV 등 2,000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손상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재판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습니다. 고가 부당한 체포 과정에서 빚어진 사안이며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고 해당 중국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까지 그토록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데요. 지난 8월 중국 한추항에 게재된 한국의 인력이 부족한데 그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글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공사 현장에서는 1개월이면 1만 위안을 벌 수 있어. 한국에서 한 달 일해서 번 돈으로 중국에서 1년을 산다고? 과장하냐? 주변 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한 달에 1만 위안 이상을 벌었어. 국내에서는 한 달에 몇백 위안 받던 시절이었지. 2년이면 집 한 채를 살 만큼 벌 수 있었던 거야. 이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서 1에서 2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있다고 하죠. 한편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체류자 근절을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납부 입국 금지 면제 90일짜리 단기 방문 C3 단수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불법 체류율의 증가세는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죠. 이에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한 대학의 교수는 1년여간 불법 체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해당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불어난다는 사실이라며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만큼 외국인 기민 정책을 펴나갈 때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더욱 강력한 카드를 끼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제주에 머무는 필리핀인 3명과 중국인 8명 등 모두 1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인 8명은 2018년, 2019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도내 음식점과 리조트 등에서 불법 취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고용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국에 머무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일부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저임금 산업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적극적인 채용을 추진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가 1분기 기준 17만 4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 공장, 건설 현장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취업 알선 기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연초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80여 개의 직업소개소 중 10개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감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브로커는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설을 쇠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원해왔던 과거 중국인 노동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중국인 노동자는 예전에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1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소득 물가 차이가 엄청났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한국에 가는 걸 꺼리게 된다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와는 극명하게 달라진 중국인 노동자들의 인식을 앞서 언급했던 중국 환추왕에 게재된 글의 또 다른 댓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한국 돈 1만 원이면 8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50위안 차이가 너무 극심해. 지금 중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아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돈의 가치가 예전과 극심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모습에 중국인 노동자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 역시 커졌는데요. 또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보다 앞선 선진국 한국에서 일하며 얻었던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자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의 심정은 변화해온 것입니다. 일각에선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반발이 들끓고 또 일각에선 돌아오지 않는 중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욱 강한 조치로 불법 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임금 산업과 그에 따른 저가의 생산물을 노리는 소비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도 근절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모두가 같이 상생할 기회의 땅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했는데요. 이 당시 중국 측과 벌어진 일 때문에 논란이 가속화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의 초청이었는데요. 미팅 사령관을 국빈으로 환대하던 중국은 공식 만찬 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태평양을 중국과 미국이 양분하자. 하와이 서쪽을 모두 중국에 넘겨라. 미국 사령관은 처음엔 농담이 지나치다며 웃어 넘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쪽은 장난이 아니었다고 밝혔는데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낀 사령관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 즉시 국방부에 보고했다는 악화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양분은 중국 패권 전략의 핵심 과제로 알려졌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직후인 2013년 4월 당시에도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을 만나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대국을 수용하기에 아주 넓다고 언급해 외신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 패권에 대한 기사로 도배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는데요. 중국이 제1열도선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게 미 태평양 함대의 핵심 임무다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을 잇는 제1열도선은 중국 입장에선 뒤집힌 만리장성인데요. 만리장성이 이민족의 침입을 막는 장벽이었다면 제1열도선은 중국의 해상 한계선인 셈입니다. 대국 굴기를 꿈꾸는 중국으로선 자신의 앞마당인 남중국해조차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는데요. 이는 단지 중국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중국해 제해권이 없으면 전쟁 등 유사시 해상 교역로가 막힐 수 있는 것인데요. 석유와 LNG,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해상으로 즉시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일명 시파와 해양 패권이란 개념을 창안한 19세기 미국의 군사전략가 알프레드 마하니 해군의 임무는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건 최근 이번 연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 협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무인기가 수시로 대만해 협 중간선과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고 있으며 원양해군을 꿈꾸는 중국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대만을 반드시 손에 넣으려 할 것이라는 점으로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는 이미 기정사실이며 문제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024년 11월 미 대선 전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2024년은 러시아에서도 대선이 치러지는 해로 적어도 러시아 대선 전까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었습니다. 대만 상륙을 준비하는 중국이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까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로 미국 등 서방의 관심과 역량이 쏠려 있을 때를 대만 합병의 기회로 삼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미국 역시 중국이 군사적으로 더 강해지기 전에 승부를 보려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만약 대만해 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공산이 큰 상황인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을 지키려 할 것이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오키나와나 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르면 반드시 미군을 도울 의무는 없지만 자국 영토인 오키나와가 공격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참전 압박과 중국의 중립 요구를 동시에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의 워게임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은 중국을 막아낼 수 있지만 항공모함 2척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역시 어떤 선택을 하든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의 해구산 대중 교역망 가운데
하나를 잃어야 하는 상황을 과연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과거 16차례의 국제 패권 경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2건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는데요. 미 중간 전쟁은 사실상 예정돼 있다는 게 석학의 경고로 이런 파국을 사전에 대비하는 게 현재 한국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쿼드 오커스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중심의 대중 견제 전선에 이상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호주와 필리핀에서 중국 측에 우호적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것이 주된 배경이었습니다.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스스로 깨고 쿼드 오커스 회원국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선물을 제안했는데요. 양국 정부 간 최신형 공격 핵잠수함, 핵잠수함 버지니아급을 직접 판매하고 기술 이전까지 하는 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오커스 레짐을 통해 공격 원잠 제공,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판매 더불어 호주군 EA-18g 전자전 공격기에 탑재할 차세대 전자전 제모 공급을 논의할 정도로 호주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미국이 이처럼 파격적 행보를 보인 이유는 호주라는 파트너가 갖는 전략적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중포위망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데요. 그 명분은 공격적이고 팽창 지향적인 중국으로부터 태평양 지역의 질서와 안보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보복 타격 능력으로부터 자국 본토를 지키려는 목적도 갖고 있는데요. 중국의 핵전력은 지상과 공중에서 발사하는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구사형 잠수함 6척으로 이뤄진 수준 발사 핵전력이 특히 위력적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상대 국가의 핵공격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강력한 보복 타격을 가하는 중국의 전략적 억지력의 핵심입니다. 공구사형은 수중 배수량 1만 1000톤급으로 G랑 ESLBM 12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G랑 2는 물론 사거리와 위력이 향상된 G랑 3 SLBM 24발을 탑재하는 차세대 잠수함 096형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말인즉슨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멸망에 가까운 피해를 봤을 때 중국의 지도부는 최후의 명령으로 바다에 대기하고 있던 중국 핵잠수함을 가동해 미국 본토에 핵을 여러 발 날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된 중국 G랑 3의 최대 사거리는 1만 2000km로 보하이만에서 미국 동부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원상 핵탄두 한 발을 탑재했을 때 최대 사거리인데요. G랑 3과 위력을 발휘하려면 핵탄두 10발을 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거리는 9000km 이내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중국 연안에서 쏘면 미국 서부 해안에 겨우 닿을 정도라는 뜻이 됩니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유사시 주한 주일미군의 공격에 취약한 나오니 산둥 일대 전략원잠 기지를 남중국해 하이난다오 위인으로 옮겼는데요. 중국이 사실상 자국 내처럼 여기는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기지를 옮기면서 전략원잠의 생존 가능성은 향상됐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유사시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해협 일대에 구축된 미국의 대잠수함 저지선을 뚫지 않으면 미 본토 타격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옛 소련의 델타급 타이푼급 전략원잠처럼 미사일과 잠수함의 덩치를 키워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다만 잠수함의 기동성과 정숙성이 크게 약화하기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을 당장 침공할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곧장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이 뚫리게 되며 미국도 이 점을 잘 알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정부는 대만의 대잠수함 전력과 잠수함 전력 현대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의 3000톤급 AIP 공기 부류 추진체계 잠수함은 2018년 사업 착수 4년 만인 올해 9월 초도함 진수를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진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방산업체들과 대만을 연결하는 식으로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연합 대잠수함 전력, 동중국해 필리핀의 대잠 초계 강화로도 부족한 헌터킬러 능력을 호주에 공격원잠을 쥐어주는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는데요. 호주 자유당 정부는 미국 측과 합의해
공격원잠 열척 계획을 수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제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2척을 직도입하고 8척은 기술 도입 형태로 건조하는 것이 뼈대였는데요. 버지니아급에 탑재된 S9G 가압수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농축도 90%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로에서 꺼내면 곧장 핵폭탄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